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2%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 도하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신 위원님 정말 사랑하는 만큼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 모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부족한 2%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고 계신 수석 위원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 최고의 수석 위원님이시죠.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함께 할 텐데 이제 함께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와 문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매번 명품 강의 준비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뭘 준비할까 하다가 네.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별 혹은 업종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하고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욕 나오고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답답한 부분들은 더 오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좀 잠깐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구간을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가장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 2011년도 부근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유지했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횟수로 7년 차 되는 해에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박스권역이라고 해도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넘친다는 얘기는 언더슈팅이 나오거나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바닥을 찢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박스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1분기까지는 여전히 지수는 박스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느냐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박스 구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추후에 올라갈 것들을 대비를 한 상태에서 그걸 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하는 그 단계를 밟을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할 거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도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발 빠른 분들, 발 빠른 투자자 분들이라든가 손이 좀 빠르신 분들, 대응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해야죠. 단기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나 손절 잘 안 된다. 혹은 나는 자리를 비우는 시기가 많다. 보통 대부분 다 직장인분들 맞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래를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박스예요, 시장은. 그럼 요 부분들은 조금 이따 지수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중국, 대만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대만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안 좋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이에요. 첫 번째는 수급에 대한 논리, 이 부분들이 있고, 그 앞선 상황을 보게 된다면 신규 상장이죠. IPO.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대여급 종목군들이 상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꼬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미국 시장은 올라요. 그 이유는 내년도의 전망 자체가 신흥국 쪽보다는 선진 시장이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 뭐 이런 기업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의 성장이 선진 시장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주도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났을 거예요. 한 발 물러나고 있죠. 내수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성장을 이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보다, 많은 업종군들보다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혹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군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 부분들이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그나마 높은 업종군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일단 잘 봐야 될 업종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IPO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 올해 상장돼 있던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보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현대중공업, SD바이오센서, 일진하이솔루스, 정말 시총 규모가 큰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어요. 그럼 결국엔 이들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니까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분산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지지부진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보면 시가총액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게 괴리가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대형 IPO 자금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총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결국은 수급 논리가 문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 쪽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외국인 쪽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뭐 외국인들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그냥 깔끔하게. 뭐 외국인들 거래소 매도 나왔다 치자고요. 기관 쪽도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얘네 돈 없어요. 얘네들이에요. 연기금. 연기금 계속 매도 때리죠? 외국인도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연기금도 매도를 때려요. 돈이 제일 많은 기관 쪽에 하나인데. 근데 외국인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한국물에 있어서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테이퍼링이 진행된 그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주식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쪽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떨어지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 3월 달 이후 코로나 이후에 됐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투자적인 성격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넘어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진행이 됐던 거는 횡보, 박스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쪽으로 점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를 보게 되고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고 단기적인 성향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기금 쪽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자, 코스피 지수가 6월 25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625네? 6월 25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만큼 연기금들이 매도를 했는가 그걸 한번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4조 8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4조. 상당히 많은 매도세가 나왔었고 개인 투자자들만 거의 20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수급 주체에 대한 부재예요. 올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9조, 거의 40조 매도 나왔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31조 8천억대의 매도를 기록을 했어요. 거의 개인 투자자들만 73조를 매수를 해줬고요. 여기에서 금융투자 쪽 빼고 연기금을 한번 집어넣게 되면 연기금은 23조, 거의 24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외국인, 기관 다 매도를 했어요. 다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만 매수를 했어요. 그럼 지수는 끌어당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수급 부재의 원인이에요. 첫 번째 대형 IPO가 있었었고 두 번째는 수급 부재에 대한 요인, 이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있어요. 고객이탁금이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거래 대금 자체는 고객이탁금 자체는 70조 부근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됐다. 뭐 65조에서 한 70조 정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해주는 거래대금 자체가 급증을 해주면서 고객이탁금까지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이탁금도 이제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고자 하는 거래대금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은 위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개인 거래 비중을 보더라도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이제는 60% 이하권역으로 내려왔어요. 열심히 받쳐주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드니까 이제 좀씩 이탈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시장에 있어서 받아주는 시장에 있어서의 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지수가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개별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될까? 글쎄요. 계속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공부는 했으니까 코로나 이후 때를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주가적인 수준도 지금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때는 맘 놓고 주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역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은 맘 놓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돌아서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61선은 수급선이라고 했어요. 수급도 일단 깨졌어요.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했어요. 121선은 경기선인데 얘도 깨졌어요. 경기지표 꺾였잖아요. 그죠? 그런 꺾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리 주가는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차트도 꺾여 내려왔고 지수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불안하겠죠. 왜?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 이제 요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면 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신용 반대매매 물량 겁나게 나올 거고요. 손절 물량 많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빠질까?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빠질지도 몰랐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찌됐든 과거의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2600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은 그냥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밸류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주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넘기면서 열심히 매수를 해줬던 종목 지수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보면 이 폭만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매도 자리대예요. 매도 자리대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겪었던 분들이라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거 쉽게 나오는 장이 아니에요. 작년 같은 장은. 2008년도 때 요때 이후에 한 10년 만에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향후에 이런 시장 안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터진다든가 뭐 그렇지 않고서는 작년 같은 시장은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 작년 같은 생각은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마디의 목표치가 찼단 말이에요. 찼기 때문에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쉬었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5개월째 지금 연속적으로 음봉이란 말이에요.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 때의 음봉 개수가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요때 이후에 5개월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온 횟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수는 변동성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종목군들도 봐야 돼요. 이 하단에 국내 증시 박스권 언제 탈출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당분간 박스 돌파 어려워요.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박스권 계속 박스예요. 올 연말도 박스, 내년 초도 일단 박스.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종목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단 보게 되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비쌀까? 밸류가 비쌀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보자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을 쳤어요. 이 윗꼬리가 좀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 고점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밀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미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깨버리게 된다라면 하락 N자로 빠져야 되는데 지지분하게 버텼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못 빠지게 버텼어요. 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매수를 했어요. 저가 매수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따져보게 되면 이 윗꼬리를 제외하게 된다라면 요 하락 N자형 정도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윗꼬리까지 포함해서 보게 된다라면 요 포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하락 N자의 자리대가 7만 원이에요. 여기.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거의 다 빠졌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 빠졌으면 지수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까?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어떤 거? 어떤 이슈적이거나 뭐 이벤트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밀릴 수 있을까? 여기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일단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미약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고점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부터 빠졌어요. 대충. 그리고 나서 반등의 목표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가를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이 폭만큼 이걸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냐. 약 67,000원이에요. 67,000원. 그러면 최근에 형성됐던 저점이 10월 달에 68,300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갔어요. 저점을. 그러면 손절해야 될까요? 기술적 분석하게 되면 저점 이탈하면 손절 사인, 종목 상담하거나 그러면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는 얘기 하잖아요.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점 깼다?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위에 보유하고 있다? 그럼 추멸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왜? 삼성전자 계속 죽나?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물론 쇼티지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더 지연되거나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이어질 수는 있으나 메모리 쪽 괜찮고 메모리 쪽의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다. 가격 하락이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밀린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에 있어서 예민하게 더 움직이는 게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길어지겠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이 하락 부분들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가서 삼성전자가 일단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만약에 줄어든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역성장을 해 나간다면. 근데 어찌됐든 올해 예상이 52조, 내년도에 일단 어찌됐든 55조, 매출도 약 한 8% 정도 성장을 하고요. 23년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갱신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요 세 개를 포함하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에서 약 25%예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67,000원까지 빠진다. 예를 들어서 뭐 5%씩 빠진다. SK 하이닉스랑. 그러면 약 지수의 영향력은 1%, 1.25% 정도 되겠네요. 25% 정도 차지하니까 1.2%? 그 정도가 빠지면 일단은 지수는 얼추 다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보면 테슬라 얘기,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1월 20일 날 19만 3천 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대에서 또 빠졌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하단 자리대를 깼으니까 이게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 자리대가 일단은 하락 마디에 목표치까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LG전자도 전 다 빠졌다고 봐요. 중기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밀렸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폭만큼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대까지 다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LG전자 얼추 다 빠졌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추세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제껴놓고 LG화학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분할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럼 LG화학도 이거 깼으니까 요거 그럼 이 자리대까지 빠지게 된다라면 69만 원, 70만 원 살짝 하회 여기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크게 이 저점을 하회할까? 2차전지 여판 그렇게 안 좋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 빠져봤자 박스? 왜? 성장 계속 해 나갈 거니까요. 뭐 기업 분할을 했을 때 뭐 이럴 때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다 빠졌어요. 그러면 포스코도 한번 볼 필요성은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도 분기별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사상 최고 실적. 근데 얘는 빠져요. 얘도 보게 되면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만큼 밀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도 27만 원? 다 빠졌네요? 얼추? 그럼 대형주들도 얼추 다 빠졌다라면 크게 밀릴 자리대가 있을까? 그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자, 지수가 빠지면 막연하게 그냥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이 얘기 무조건 나와요. 올라갔을 때는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올라갔을 때는 아무 말 없고 있다가 빠지면
지금이라도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지수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극대화가 될 건 뻔하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빠지거나 할 부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대비를 하고 이게 왜 빠지는 건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많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 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고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 상승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의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저하가 될 거고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주가의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밀려 내려가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IT를 보게 되면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감익이 될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 IT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포함하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 약 25%.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IT 섹터가 못 움직이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매출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매출에 대한 증가 폭이 조금 둔화되죠. 여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22년도거든요.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이익단 자체도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심화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멈춰야지만 멈추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지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2분기에서 3분기 이건 전망이에요. 그죠?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전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좀 더 땡겨질 수도 있고 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년 1분기 때까지는 그래도 좀 박스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2분기, 3분기 때까지 놓고 봤을 때 박스로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1분기 정도 때까지는 박스구나. 그리고 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박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를 보기 전에 이것도 봐야 돼요. 미국 쪽에 있어서 IT 가이던스 이게 상향 조정이 돼야 돼요. 아까 서두에 중국은 이제 내수 쪽에 있어서 부양을 할 거예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라, 생산하라라는 얘기잖아요. 제조업 쪽을 많이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섹터들, 업종군들이 내년도엔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 공장 짓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면 미국 쪽에 있어서 매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IT도 빨리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필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요거 보세요. 이게 저번에 그 강연회를 했을 때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10월 정확하게 10월 20날이었었네요. 만든 게. 자, 기술적 분석을 해도 어디가 지지라인이다, 어디가 지지라인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밸류로 측정을 해요. 그죠?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그건 아직까지는 깨지는 않았어요. 2600까지는 뺄 수 있어요. 차트로 보면. 적어도 2600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니까. 자, 제일 중요한 2011년도 요때의 밸류를 한번 보자고요. 요때의 밸류가 PER이 10배였었어요. 10배. PBR 청산가치 1.1배. 여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최저점, 그 이후에 최저점을 보였던 자리가 PER 11배, PBR 1.1배. 요 자리대가 PER 12배, PBR 1배. 요때가 PER 14배, PBR 1배란 말이에요. 1배. 요때가 PER 11배, PBR 0.8배였었고요. 코로나 때 이때가 PBR 최저점이 0.59배였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시기랑 제일 비슷하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보통 대충 보면 그냥 PER 뭐 대충 보게 되면 한 11배에서 12배. PBR 같은 경우는 1배. 뭐 요 정도 수준이면 그냥 대충 쭉 거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밑으로 빠지면 그냥 넘친 거구나.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뭐 좀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올해 한국 시장의 선행 PER 10배예요. 10배. 여기에서 PBR 평균밖에 안 돼요. PBR 같은 경우는 1.14배? 거의 1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밸류까지는 다 왔어요. 다 왔다라는 얘기는 지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고요. 자,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어요. 그죠? 삼성전자 얘기했고요. SK 하이닉스 봤죠? 포스코 봤죠? 그리고 또 LG전자 봤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몇몇 개를 봤어요. 근데 하락에 대한 마디가 얼추 다 밀렸어요. 하락 마디가 다 밀렸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언더슈팅으로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 저점 이탈을 했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보유하시고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미 내년도 시장 준비해야 돼요. 22년도 시장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여백 300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적용을 누르고 일단 보게 되면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보니까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오른쪽 여백이. 자,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서 놓고 볼게요. 자, 지금 하는 부분들은요, 두 가지로 세우세요. 어차피 내년도 준비해야 돼요. 22년 대비를 해야 돼요. 22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놓고 보는 거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거. 요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년도를 대비한다라면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소재 쪽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 그 오너, 그럼 입이 주둥이가 문제예요. 주둥이가 문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올해 우리 섹터도 다 빠졌고요. 어찌됐든 이쪽 섹터가 일단 미국의 대표적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쪽 섹터니까 이쪽 하나를 본다든가. 두 번째, 연말을 준비하는데 배당. 요거를 좀 봐야 되겠죠? 배당. 요 배당도 저는 아무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미국에 수출되는 거 이외에 실적. 올해보다 내년도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신고가를 칠 거, 최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거. 요거를 보는 게 나아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하는 게 이게 위드 코로나 이 얘기 나오면서 여행주, 항공주, 호텔, 카지노 이쪽이 지금 흐름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최근에 약해요. 최근에 얘가 바로 드라마틱하게 다음 분기에 쫙 최고 실적을 낸다? 저는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일단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이쪽 섹터를 하나 보고 단기,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대비하는 전략은 요 위주로 하면 돼요. 이 위주로. 그러면 단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해요. 차트 봐야죠, 뭐. 차트. 역지수 종목만 보는 거예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역별권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은. 그러면 얘랑 반대로 된 건 정배열이죠. 정배열권역. 얘들 보면 돼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그 이외에 대선주. 이렇게 여기에 뭐 엔터, 여기에 게임, 여기에 소재 있고 장비 있죠. 대선, 건설, SOC, 일자리, 노인복지, 즉 헬스케어. 뭐 이 정도겠네요. 근데 이쪽은 그다지 강하지가 않네요. 건설 쪽, SOC 쪽 보게 되면 많죠? 시멘트 있죠? 건자재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눠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유의하셔야 될 거. 메타버스, NFT. 이거 대응 못하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거 대응 못한다 하지 마세요. 요거 주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왜? 얘네 실적 바로 나와요? 다음 분기 때 바로 나오나요? 22년도에 바로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나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주가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나와주는 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바로 실적이 나온다, 2차 전지처럼 갈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 때 보니까 대선주들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 어느 후보가 되든 뭐래든 뭐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껴놓자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거 빼자고요. 근데 그 지금 지지율이 높은
두 분의 성향을 보게 되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주택 물량 확대예요. 그죠? 주택 물량을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 한 250만 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뭘로 하든 뭐 반값으로 하든 뭘 하든 하는 걸 보면 어찌됐든 물량 확대란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주가 수혜가 안 될까요? 아, 여기에서 바뀌네요. 누구는 공공주도고요. 누구는 민간주도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꽝이고 민간주도로 되게 되면 건설주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SOC 마찬가지고. 그죠? SOC 같은 경우는 아마 양쪽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SOC 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이외에 건자재, 시멘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건설주들은 저는 SOC 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건설주들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길게 좀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시간이 없으니까 배당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당주. 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배당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걸 좀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요. 포스코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효성을 한번 볼까요? 효성? 자, 효성. 올해 예상이 6,7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죠? 내년도에 5,700억대로 역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배당률을 보니까 6.5%, 10%씩 나왔어요. 그죠? 내년도에 역성장이잖아요. 근데 배당은 많이 줬어. 그러면 요거 배당 주니까 요거 사볼까? 요거 하지 마시라고요. 내년도 배당을 많이 주는데 내년도에 역성장을 해. 그런 기업들의 배당 투자를 해볼까라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시장이 지금 빠지는 것 자체가 실적이 감익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고요. 단 내년도에 역성장하는 기업들, 특히나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할 거라면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주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KTNG나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도 내년도엔 성장을 해요. 주주배당, 주주 정책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